이번 시간에는 성격장애, 성장애, 물질 관련 중독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내용에 해당되는 최근 국가고시 문제의 경향을 살펴보았더니 23년, 24년 대비 국가고시에서 각각 5문항 정도씩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질환별로 장애별로는 한두 문제 정도씩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와 함께 최신 국가고시 기출문제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 분야에서는 각 성격장애를 분류하는 기준, 또 각 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성격장애 명칭,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주어진 사례 대상자가 어떤 성격장애에 해당하는가를 찾는 문제,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사례형 문제가 매번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분류를 살펴보면 A군, B군, C군이겠는데요. A군은 괴상하고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군입니다. 편집성, 조연성, 조연형 성격장애입니다. B군은 극적이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군입니다. 히스테리성, 경계성, 반사회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해당되겠습니다. C군에는 근심이 많고 불안이 주된 특성인 군입니다.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해당되겠습니다. 원인은 생물학적인 요인, 또 기타 정신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초자가 미성숙하거나 또 일관성 없는 훈육 방식의 환경에서 자랐거나 애정결핍이 되었거나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은 각 성격마다 행동 특성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격장애 대상자의 간호는 기본적으로 물론 각 성격장애의 유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 제한을 설정하는 것, 또 건설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활동요법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간호 중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장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3번부터 볼까요? 3번이 답인데요. 개인이 사고, 감정,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지속적이고 일정한 행동 양상 때문에 현실 적응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능장애가 초래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격장애의 기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많은 성격장애 대상자에게는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가장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치료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되는 거죠. 4번.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적인 태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대상자는 의료진을, 간호사를 신뢰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먼저 적합한 것을 볼까요? 초자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자의 형성을 위해 적절한 징벌과 꾸중을 계속 주어야 한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 답이죠, 지금.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징계나 처벌, 꾸중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합한 것을 볼까요? 1번. 환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모든 환자에게 골고루 객관적인 견해를 유지하여 이를 처리한다. 보통 이 성격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나만 바라봐줘. 나에게 좀 더 관심을 보여줘. 이러한 태도를 보여요. 나만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 때 모든 환자에게 골고루 공정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하는 말은 잘 경청해야 되겠죠. 3번. 집단 활동에서 임무를 주어 책임을 완수하게 한다. 네,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간단한 임무들을 주어서 책임감을 완수하게끔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4번. 치료적인 활동을 권장하여 건설적인 에너지 배출구를 제공한다. 적절하죠? 5번.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예, 매우 적절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섞여 지내지만 기만, 사기 등 충동적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정신장애는 무엇인가? 사례를 주고 그리고 어떤 성격 장애인지를 맞추는 문제이죠. 예, 기만, 사기, 충동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하죠.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도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남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조금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신뢰가 없죠. 다음 문제. 이 씨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혼자 있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또한 가족들마저도 그 사람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이 씨에게 진단 내릴 수 있는 정신장애는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불성실한 대인관계를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병실 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다른 환자를 괴롭힐 때 어떤 간호중재가 필요한가? 아마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대상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제한하고 일관적인 태도로 접근한다. 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경계성 성격장애 대상자가 볼펜으로 손목을 긁고 핥히어 피가 나게 하는 자해 행동을 보였다. 매우 흔한 증상이에요. 경계성 성격장애 대상자. 이럴 때 적절한 간호중재는 무엇일까?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관찰은 하고 또 자해 행동이 실제 계속 이어지는지 관찰은 하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태도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한 간호중재가 될 수 있겠고요. 억제대를 먼저 적용한다거나 자해 행동에 대해서 꾸짖거나 또 1인실에 혼자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은 대상자를 더 불행감 또 더 불안정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해 행동에 관심을 보인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다음은 2023년도에 출제되었던 성격장애 관련 문제 두 문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은 연극성 성격장애죠. 자, 이것처럼 각 성격 유형의 특성만 잘 구분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제법 오래 출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문제. 경계성 성격장애로 입원한 환자가 볼펜으로 손등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풀었던 또 과거의 어떤 기출문제하고 매우 유사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사무적인 태도라고 했었는데 중립적인 태도도 좋은 표현이네요. 네, 중립적인 태도로 상처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차갑고 또는 훈육하는 꾸짖는 듯한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중립적인 사무적인 업무로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적절한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24년도 국시도 23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성격 장애인가를 묻는 문항과 또 23년도에는 간호중재였다면 24년도에는 행동 특성을 물어보았네요.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자신이 지구를 지키는 비밀 요원으로 초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특이한 복장을 입고 혼자 지낸다. 해당되는 성격장애 유형은 비밀 요원, 초능력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97번 강박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대상자의 특성은 4번 인색한 감정 표현과 융통성 없음이 답이죠. 1번 보기 거짓말과 공격성, 요거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성으로 보이죠. 또 2번 의심과 방어적 태도, 요거는 편집성 성격장애. 또 3번은 강한 애착과 자기 희생인데 강한 애착은 뭐 경계성 성격장애라든지 뭐 의존성 뭐 이런 특성에 조금 가까운데 자기 희생은 성격장애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5번 화려한 외모와 피상적인 대인관계는 연극성 또는 히스테리성이라고 부르죠. 연극성 성격장애에 가장 가까운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애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개념 용어들이 있습니다. 섹스, 젠더, 젠더롤, 젠더 아이덴티티.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잘 구분을 하면 나머지 성장애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섹스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타고난 성을 말합니다.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태어났다, 남성으로 태어났다, 이러한 것들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타내주는 성별을 이야기하고요. 젠더는 남자라고 느끼는 것, 내가 여자라고 느끼는 것, 또는 내가 여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라고 심리적인 어떤 성별을 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젠더 롤은 성 역할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맞는 어떤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할 때 남성 역할, 여성 역할 이러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남성의 역할은 어떠했고 여성은 뭐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성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나 남성의 역할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거의 평등하고 동등한 사회가 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이야기할 때 젠더 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는 이것을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3세 전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성 정체성하고 해부학적 성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강렬하게 여성이고 싶은, 나는 여성이야, 여성이고 싶어, 이러한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성 정체성이 신체의 성하고 맞지 않죠. 이제 맞지 않음으로써 성 정체성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성 장애의 종류를 보면 성 기능과 관련된 장애, 그리고 이렇게 성 정체성 장애처럼 성별이 불쾌하다는 것이 성별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겠어요. 나의 해부학적인 성이 또 성 역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한 것을 이제 성별 불쾌감 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 도착 장애는 변태 성욕 장애라고도 하는데 성적인 어떤 만족을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불건강한 방법으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성 도착 장애입니다. 그래서 성기능 부전과 관련해서는 성욕 자체가 감퇴되거나 성적인 흥분이 잘 안 되거나 극치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루 또 뭐 성교 시의 통증, 질경련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성기능 부전 장애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 성별 불쾌감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해부학적인 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성에 대해서 강하게 동일시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성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 도착 장애는
노출장애나 물품음란, 소아성애, 복장도착, 관음, 성적 피학, 가학, 마찰 도착,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 몇 년간 쭉 국가고시 출제되는 그 문제들을 보면 주로 여기 성도착 장애, 다음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는 어떤 장애에 해당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3년도의 경우에는 성별 불쾌감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성장애 환자의 간호인데요. 어쨌든 건강한 적응적 성반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애 환자의 간호인데 예방적 차원으로서는 1차 예방으로서 성교육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성 관련 장애 대상자들에게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고요. 비지시적이고 비판단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간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을 여자답다 혹은 남자답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간직해야 하는 내적 확신을 갖는 것 뭘까요? 성별 정체성이죠. 젠더 아이덴티티. 2번, 성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예방은 교육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 교육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적절한 성 지식을 준다? 맞죠? 부모는 자녀의 성 문제에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솔직해야 되고요. 또 자녀가 동성의 부모에게 강한 애착을 갖거나 이성의 부모에게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네, 적절하죠.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성에 맞추어 양육하지 않도록 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2번 자유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잘못을 지적하여 바꾸도록 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성기능 장애의 행동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성기능 장애. 1번 성상대와의 성기 접촉을 반복적으로 꺼리며 극심한 혐오감을 나타낸다. 성기능 장애 맞죠? 발기부전으로 성행위 중 성적 흥분과 쾌락을 느끼기 어려운 남성 맞죠? 약간의 성적 자극으로도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성기 삽입 전이나 직후 사정하는 남성 맞죠? 5번 성행위 시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여성 맞습니다. 지금 읽은 1, 2, 3, 5번은 모두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에 여성의 속옷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 이것은 네, 통상적이지 않은 불건강한 방식으로 성적 흥분, 공상, 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변태 성욕 장애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성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자기인식, 또 정상성과 관련된 지식, 지식을 갖추고 또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이죠. 5번 부적응적 성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의 적응적 성반응을 위한 간호중재의 목표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옳은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기 자신의 성에 관한 의문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성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거나 피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오히려 좋은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간호중재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3번 성에 관한 통념보다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간호 목표를 이렇게 기대되는 결과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4번 성기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고 수행할 것이다. 바람직하죠. 5번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적응적인 성반응을 위해서 기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볼까요? 성과 성표현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보다는 사회적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죠.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의 가치관이 좀 너무 부정적이거나
부적응적이거나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을 그냥 무시하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스타킹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변태 성욕 장애는 물품, 성애물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품 음란 장애라고도 표현하죠. 이 대상자들은 여성의 속옷이나 또는 무생물적인 어떤 물체에 대해서 강한 성적인 흥분, 욕구, 행위, 공상들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물품 음란 장애 또는 성애물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문제. 한 여성이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매력적인 남성복을 입고 내원하였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적인 것이 좋고 남성 같다고 하며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한다. 이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진단으로 옳은 것은 성별 불쾌감 장애이겠죠. 본인의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성적 어떤 정체성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 불쾌감 장애이죠. 다음 문제. 성도착장애 환자 사정 중 간호사가 취할 태도. 간호사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 오른쪽에 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 따뜻하고 개방적인 것, 정직하고 객관적인 태도, 또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사생활 존중하는 것, 공손하고 평범한 태도, 비지시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 대상자가 나타내는 어떤 정보에 너무 과소 또는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서도 사무적인 태도로 또는 중립적인 태도로 경청하는 것, 이것이 간호사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5세 여학생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남성의 2차 성징을 갈망한다. 추정되는 의학적 진단명은 성별 불쾌감이죠. 다음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중독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오용, 오용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처방된 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하고요. 남용은 의학적 용도와 상관없이 환각이나 기분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abuse. 내성은 약물을 반복 사용하였을 때 효과가 점점 감소하여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양을 더 늘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내성이라고 하고요. 의존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 그 약물의 특징적인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굉장히 괴롭죠.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약물을 하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금단 증상 때문에 약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은 주로 신체적 의존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신체적 의존뿐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심리적으로 그 약물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갈망이라는 용어도 또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약물을 강력하게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 약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의존에는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질 중독. 똑같은 중독인데 용어가 intoxication, addic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intoxication은 톡식하다. 예, 물질 그 특유의 어떤 독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 증후군,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다. 어떤 유독가스에 중독되었다. 그럴 때 쓰는 중독 용어예요. intoxication이고요. 어딕션은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여 약물에 대한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그 약물 사용으로 인한 결과가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 사용과 관련된 사용 장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중독 용어입니다. 올해 2023년도 국가고시에서도 이 용어를 묻는 문항이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약물의 지속적 사용으로 감수성이 저하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 용량을 늘리게 되는 현상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예, 정답은 내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잘 맞출 수 있었겠죠? 다음은 금단 증상입니다. 약물을 중단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안, 안절부절, 환각 등의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이상 현상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약물을 중단하고 나면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대체적으로 그 약물의 어떤 특징적인 작용이었던 뭐 중추신경 흥분 또는 중추신경 억제 뭐 이러한 그 작용과 좀 반대되는 작용으로 반사적으로 그 금단 증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48시간에서 72시간의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요. 5일에서 10일 이후에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 중독자들은 이 약물 중단 후 이 금단 증상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시 약물을 찾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본드, 가스 흡입제, 환각제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들이 있고요. 중추신경 억제제에는 대표적인 아편 계통의 마약류들, 그리고 알코올, 수면제나 안정제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드, 가스 흡입, 이런 본드와 가스 같은 어떤 흡입제들이죠. 흡입제들은 그 흡입하자마자 5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환각제는 대표적인 것이 대마초, LSD, PCP 등이 있는데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불리웁니다. 마리화나 담배 형태로 주로 많이 피우죠. 신체 의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특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마리화나의 그 환각작용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던 대상자들이 좀 더 강한 또한 그 불법 약물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어떤 관문 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물 남용의 게이트웨이 드럭이다.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LSD, PCP는 플래시빅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물 중독되었을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약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대상자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불쾌한 느낌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물질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금단 증상, 또 진전 선망, 이게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인데요. 알코올 금단 증상도 음주 중단 후 12에서 18시간 후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 3일 알코올 중단 2, 3일 후에 최고조에 도달하는 증상입니다. 손이 떨리고 오심 구토, 나른하고 빈맥, 발한, 혈압 상승,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델리룸 트레멘스는 5년에서 15년 이상의 음주력이 있는 자가 음주 중단 후 2일에서 3일간 나타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 그러니까 이 금단 증상과 함께 이 진전 선망은 알코올 중단 후
종종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망상이나 환각, 진압력 장애 등의 정신증적인 증상을 동반할 때 진전선망, delirium tremens, D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는 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서 티아민이 결핍됨으로 인해 시신경 마비, 의식의 혼탁, 말초신경의 퇴행성 변화 등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베르니케 엔세팔로패시, 베르니케 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르니케 뇌증이 온 환자에게는 티아민을 투여하게 되겠고요. 3개월에서 1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콜사코프 증후군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티아민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고 이 장기간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서 기억이나 인지 기능의 장애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는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베르니케 뇌증과 콜사코프 증후군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해서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기억이 상실된다. 어떤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최근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기억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 상실을 메우기 위해서 작화증, 단기 기억을 메우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이죠. 작화증. 이 작화증 이야기는 신경인지 장애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인지 장애, 여기서도 지금 인지의 장애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인지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기억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작화증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올해 23년도 문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2, 3일경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진전선망이었어요. 나머지들은 말초신경염,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 증후군, 콜사코프 증후군 모두 다 여기 베르니케 뇌증, 콜사코프 증후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죠. 알코올성 치매, 인지기능 장애가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콜사코프 증후군하고 또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2, 3일경에 마지막 음주 후에 금단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진전선망이 답이었습니다. 간호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간호 목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요. 알코올 의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내 부족한 의지만이 원인은 아니다. 중독은 뇌의 질병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의존자 스스로 완전히 영원히 술을 끊을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 또 고통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알코올 의존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 알코올 없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처 전략 세우는 것. 이것이 다 기대되는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금단 증상의 치료에는 대증적인 요법, 증상에 따르는 요법들이죠. 또 대체 약물 요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알코올 중독 대상자들에게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항불안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전선망이라든지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발륨 또는 요 이제 클로로디아제폭사이드 이게 발륨 계통의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항불안제이고요. 로라제팜 이제 흔히 로라제팜을 좀 더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알코올 중독 대상자에게 금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티아민 그리고 로라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물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편 중독의 유지 치료로서 쓰는 약물. 아편 중독자가 아편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매우 심하게 오죠. 그래서
대체제로서 좀 약한 아편 대체제로서 메사돈이라는 아편과 유사한 약물인 거죠. 예, 그 약물로 쓰면서 금단 증상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돈을 점차 또 줄여가면서 점차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편 중독의 유지 치료, 대치제 또는 대체제라고 대체제로서 메사돈 치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마약에 대한 기량제, 아편 기량제죠. 아편 기량제. 기량제라는 것은 아편 중독자에게 그 아편의 효과를 빨리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날트렉손이나 아캄프로세이트.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이러한 기량제를 투여하게 되면 너무 급속도로 금단 증상이 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이기보다는 중독자의 진단을 위해서 피하 주사를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그걸 보면서 중독자라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이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의 안터 어뷰즈 세라피. 요거는 이제 항주정요법 또는 혐오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설피람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디설피람,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D가 알코올을 분해하게 돼서 분해해서 이제 배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디설피람을 복용하게 되면 알코올을 복용했을 때 어떨까요?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알코올 중독 상태가, 그러니까 알코올 인톡시케이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알코올, 아주 작은 어떤 그냥 간식에 들어있는 알코올, 작은 알코올, 아주 소량의 알코올만 섭취하더라도 심한 그 알코올 우리 심하게 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오심, 구토, 이러한 불쾌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코올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불쾌하다 이러한 느낌을 줌으로써 알코올을 점차 피하게 되는, 싫어하게 되는 혐오요법으로 쓰는 약물입니다. 디설피람. 그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건강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치료들이 함께 치료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집단 치료 방법으로 자조집단, AA가 알코올 자조집단으로 오랫동안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중독자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한 자조 집단들도 있다. 알라논, 알라틴과 같은 자조 집단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약물 중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설명은 우리 아까 용어에 대한 설명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내성 볼까요? 올해 국가고시 문제에 내성이 답인 문제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내성을 설명하는 것. 약물을 반복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점 감소하여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 요게 답이죠. 네. 나머지 용어들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의존성 약물의 종류와 분류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중추신경 흥분제, 다른 것들은 다 니코틴까지 되는데 알코올은 어때요? 중추신경 억제제죠.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들은 적절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성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존성 약물을 주입하는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문제를 회피하고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 이렇게 의존성 약물을 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다음 4번 문제. 마약 중독에 있어 금단 후의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2일에서 3일 후죠. 알코올도 마찬가지.
5번. 다음 중독성 약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리화나는 심리적 의존, 신체적 금단 증상이 심하다. 신체적 금단 증상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틀리고요. 1번. 코카인 중독으로 인한 환촉 증상을 코카인 버그라고 한다. 예, 코카인 중독자들은 특징적으로 환촉 증상을, 환각 중에서도 환촉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몸에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그러한 환촉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를 막 잡아 뜯고 벌레 잡는다고 피부를 막 잡아 뜯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 해요. 그것을 코카인 버그라고 합니다. 바비추레이트 계열의 진정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임산부는 주의한다. 예, 맞고요. 본드라 부탄가스는 5분 이내로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정답이고요. 맞고요. LSD는 플래시백 효과가 있는 환각제이다. 맞죠? 6번 문제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대상자가 입원 2일 만에 혼돈, 망상, 진전, 초조, 불면,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혼돈이나 망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진전 선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간호중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위생 증진시키는 것, 또 수액, 전해질의 균형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쾌한 기분을 위해서 통풍이 잘 되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외에도 밤에 또 불을 켜놔서 상해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간호중재가 될 수 있겠고요. 4번 환자가 원하면 카페인이 든 커피를 제공하여 수분 섭취 증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대상자에게 베르니케 엔세팔로패시가 발생했다. 가장 우선적인 치료는 무엇일까? 띠아민 근육주사하는 거죠. 8번. 알코올 중독자의 금주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한 번에 즉시 영원히 금주하는 거, 이것이 금주 계획입니다. 뭐 서서히 줄여간다,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서서히 끊는다는 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9번 문제입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내성과 금단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만, 피로회복, 우울증 해소, 수면 발작 치료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종종 의존 상태를 초래하여 1970년 FDA에서 수면 발작, ADHD, 단기간의 체중 감량으로 이용을 제한한 약물은?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주로 ADHD나 수면 발작과 같은 수면 장애에 사용하는 중추신경 흥분제는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입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고요. 10번. 말기 폐암 환자가 만성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몰핀을 과량 사용하였다. 이 환자의 간호를 계획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몰핀은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대표적인.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 효과 때문에 호흡의 곤란, 호흡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과 관찰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간호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의 관련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의 원인을 보면 정신분석에서는 구강기 의존 욕구가 불만족되어서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고 퇴행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뭔가 알코올 사용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뭔가 구강기 욕구 불만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성격적인 요인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 또 우울이나 또 수동적인 성격, 불안이 많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 또 여러 가지 성격 장애들을 함께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구강 의존적 성격 유형, 회피성 유형, 이게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사회적 성격 유형은 아니겠고요. 또 학문 의존적 성격 유형은 요거는 좀 강박 행동의 어떤 원인으로 보죠.
또 사회적 성격용 아니고 학문 아니고.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청소년기 약물 남용의 특성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 청소년기는 사회관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예, 피동적이다. 청소년 물질 남용. 그 다음 주로 아편과 히로뽕 약물에 의존한다. 그렇지 않죠. 값이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자존감이 강하고 자아인식이 뚜렷하다. 그렇지 않겠죠. 5번 또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오히려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또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울리고 싶어서, 또 친구의 권유로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따라서 2번 자신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어떤 심리로서 약물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공간에 대한 지각이 변하고 색이나 촉감을 풍부하게 느끼게 하며 독성 반응으로 무동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요거 대표적으로 환각제인데요. 환각제 중에서는 여기 보면 마리아나가 해당이 되죠. 환각제는 중추신경을 흥분 또는 억제시켜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신체 의존 금단 증상은 비교적 적지만 마리화나를 장기 사용할 때 무동기 증후군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할 때 간호사의 태도는 개방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대부분의 정신질환 대상자들에게 갖는 태도에 해당하죠.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의존이 병이 아니라는 인식? 아니죠. 병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 특별한 배려, 맞지 않아요. 일관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 중독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40세의 유 씨는 8년 이상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2일이 지났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혀, 입술, 얼굴이 떨리고 거미와 뱀이 보여 무서움 때문에 잠들 수가 없다고 한다. 유 씨에 대한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유 씨는 지금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절정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비타민 B, 세아민이죠. 세아민을 이 풍부한 고열량 식사를 제공하고 적당한 전해질을 투여한다. 전해질 또 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신체적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환경 자극을 줄여서 수면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도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볼까요? 98번 고등학생이 집중력 향상으로 공부가 잘 된다고 소문난 약을 복용한 후 불안, 초조,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의심되는 약물은? 예, 메스암페타민이 답입니다. 예, 메스암페타민은 암페타민 계통의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예, 마약류에 해당하죠. 예, 하지만 참고로 ADHD 치료제로 허용되어 있는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국내에서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틸페니데이트만 합법적인 허가된 약물입니다. 다음은 99번. 술에 취한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입원 후 2, 3일에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은? 금단 증상 앞부분에서도 내용 정리에서도 정리되었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금단 증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손의 진전, 진전 증상이 있겠고요. 또 오심, 구토, 나른함, 또 빈맥,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또 불안이나 우울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격, 성, 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